그 장표 지금 보이시나요? 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발표 주제로 이제 우리 그 번역해서 보면 잠재 공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잠재 공간에 대해서 좀 잡아봤고요. 딥러닝으로 이제 만들어낸 잠재 공간하고 그걸 이제 활용한 사례를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게 중간에 좀 느끼실 수 있겠지만 앞에 시간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왔던 그 이미지 생성 있잖아요. 말탄 우주인 뭐 그거를 구현하는 기초적인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제가 항상 그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뭐 이런 쪽 머신러닝 쪽 할 때 빅데이터 쪽 할 때 이제 계속 되새기는 말이 있는데요. 갈릴레오 저기 그 피사의 사탑이 기울어진 거 보이시죠? 거기서 이제 그 뭐 무거운 거랑 가벼운 거 이제 뭐 가속도가 동일하다는 걸 뭐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올라가서 떨어뜨린 건 아니랍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뒤에 있을 때 말씀드리고요. 기억하는 말은 이제 셀 수 있는 걸 모두 세고 잴 수 있는 걸 모두 재라. 그리고 잴 수 없는 거는 잴 수 있게 만들어 봐라. 이 얘기가 뭐냐면 모든 걸 수치화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치로 뭔가 남아 있으면은 그 숫자를 갖고 우리는 계산을 하고 이제 어떤 뭐 지금 머신러닝 같은 경우도 숫자가 있어야 훌륭이 되니까요. 그 머신 모델 같은 걸 만들 수 있다. 근데 이제 잴 수 없는 게 얘가 어떤 게 있죠. 잴 수 없는 걸 되게 만든 요새는 많이 만듭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영화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게 점수로 1, 2, 3, 4, 5점으로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게 원래는 그냥 눈으로 뭐 자갖고 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사람들 평가를 이제 받아서 사람들의 의견을 이제 받은 거고. 그래서 그런 걸 어쨌든 수치로 남겨놓으니까 요 사람한테는 이런 영화를 추천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한테 저런 영화를 추천해야 되겠구나 하는 뭐 그런 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어떻게든 그 수치화를 하면은 그게 이제 그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나 이런 지금 그 인공지능의 기초가 되는 그런 기반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수치화를 얘기한 이유 자체는 사실 이제 우리가 여기 오늘 그 주제가 되는 잠재 공간이라는 게 이제 뭐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랑 같은데요. 잠재 공간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뭐그 얘기 나온 것처럼 말이나 그림, 소리 같은 게 사실 이게 우리 머릿속에 이 말은 무슨 뜻이야? 저 그림은 어떤 그림이야? 말 그림이야? 소 그림이야? 뭐 또는 요 소리는 뭐 피아노 소리야? 바이올린 소리야? 하는 게 우리는 머릿속에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는데 그게 그럼 그 바이올린 소리는 그 숫자 값으로 얼마고 그 피아노 소리 얼마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답할 수 있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최근에 그 딥러닝이나 그런 데서는 그거를 수치화를 잘 하고 있습니다. 수치화를 잘하면은 이제 어떤 게 생기냐면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사진을 강아지 사진을 고양이 사진으로 바꿔줘 하는 그런 계산들도 할 수가 있어요. 계산을 이제 할 수가 있고 그 요런 고양이를 그려줘. 그랬을 때 잠재 공간에서 그 위치에 하는 거를 디코더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면은 이제 그런 원하는 모양이 나오게 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사례를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그림이 이제 여기 요 그림 다 이제 개의 영역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걸 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잠재 공간에서는 고양이는 여기, 뭐 불독은 여기, 그다음 요거 무슨 개죠? 얘는 요 정도 위치에 이제 있다는 그런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잠재 공간이 우리가 사람 손으로 이렇게 그리기는 어렵잖아요. 어떤 알고리즘으로 하기 좀 어려운데 딥러닝을 갖고서 이미지를 이제 그 강아지, 고양이, 뭐 그다음에 소, 말, 양 이런 걸 막 훈련시켜서 이제 그 중간 벡터를 확인하면은 이 벡터가 분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리즘으로 막 이제 고생해서 이제 수치 계산을 할 필요가 없이 딥러닝 그 네트워크를 짜고 그러니까
신경망 그 네트워크를 구성해 놓고 훈련을 막 시키면은 이 중간에 있는 그 벡터가 자동적으로 그 분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말로 하면 이제 좀 그렇죠. 이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수치화로 돌아와서 맨 처음에 이제 단어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을 우리가 단어나 말 뭐 또는 문장이 될 수도 있겠는데 얘를 그 수치화를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했죠. 처음에 이게 이제 NLP의 시작이잖아요. 그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자연어 처리의 이제 시작인데 자연어 처리하면 항상 맨 처음 나오는 게 이겁니다. TF, IDF 뭐 그러는데 텀 프리퀀시 그러니까 몇 번이나 나왔니? 그 다음에 IDF, 인버스 도큐멘트 프리퀀시 이 단어는 어느 100개 문서 중에 몇 번이나 나왔니? 그걸 갖고 이제 하는데 텀 프리퀀시 여기 텀이 여기 보시면은 this is a beautiful day 그래서 this 한 번, is 한 번, 한 번, 그 다음에 beautiful은 두 번이라는데 여기 요거 하나만 봐서 그런데 다른 문장도 있겠죠. 그 다음 day는 5번 해서 이제 그 텀 프리퀀시하고 그 다음에 다큐멘트 프리퀀시에서 이제 그 뭐죠? 이 다큐멘트 프리퀀시는 그 단어의 중요도를 웨이팅 팩터를 결정해 주는데 왜 그러냐면은 드물게 나오는 단어일수록 어떤 이제 문서를 구분하는데 좋다. 그래서 이제 그 텀 프리퀀시에다가 이제 웨이팅 팩터로 IDF, 인버스 다큐멘트 프리퀀시를 합니다. 이건 뭐 그냥 지금 이렇게 해서 머리만 복잡하고요. 어쨌든 카운트했다. 단어 카운트 갖고서 이제 벡터화를 이제 시작했다. 근데 딥러닝 방식은 이제 다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카운트하거나 알고리즘으로 하거나 그런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딥러닝 방식은 이제 사실 그 단어 사이의 연관성 같은 게 없잖아요. 단어 사이의 연관성 정보가 안 만들어져요. 그냥 횟수만 나올 뿐이지.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이것도 구글을 자꾸 구글 나와서 그렇게 하는데 구글에서 이제 한 방식인데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뭐 우리가 문장이 하나가 있어요. 문장이 있으면은 요 한 문장 안에 가까이 있는 단어는 좀 연관이 많을 것 같지 않나요? 뭐 그래서 근데 얼마나 떨어진 데까지를 이제 그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냐 그거는 선택하기 나름인데 여기 심플한 그 문장에서는 양옆 2개까지를 포함했어요. 예를 들어서 맨 앞에 더의 주변을 보면은 팻캣이 있잖아요. 팻캣. 자 그러면은 팻하고 캣은 더에 가까워져라 좀 가까워져야 돼 라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약간 옮겨서 더 팻캣셋이 있어요. 셋은 더하고도 가까워져야 되고 캣하고도 가까워져야 돼, 셋하고도 가까워져야 돼. 그 다음 약간 또 옮겨서 이 박스 무빙이 하고 있죠. 이 박스가 윈도우라고 되게 박스 윈도우죠. 윈도우를 보면은 캣은 더 셋 온하고 가까워져. 그 다음에 셋은 캣 온 더하고 가까워져 이걸 갖고 막 이제 훈련시켜서 충분히 가까워질 때까지 훈련시키면은 이제 이게 그 단어들 간의 그 어떤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연관성이 보인다. 근데 요 문장 하나 갖고 해서야 뭐 그렇게 되겠어요. 구글에서 워드2백이라는 모델을 했는데 전 세계에 이제 그 엄청나게 많은 다큐멘터리들 끌어다가 이제 그 안에 있는 문장들 갖고 막 훈련을 시킨 거예요. 막 훈련시켜서 요 중간에 요 중간에 있는 매핑 시키는 얘가 그 단어의 이제 그 벡터가 되는 거죠. 이놈을 그 단어가 벡터가 된 거라고 보자. 그렇게 해서 막 했더니 결과가 이제 대단합니다. 결과가 여기 킹이 있고 단어가 이제 그 잠재 공간상에 이제 그 분포가 되게 된 거죠. 요 벡터들이 공간을 잠재 공간이라고 하는 거고 단어의 잠재 공간이고 이 공간상의 거리에서 킹에서 맨의 특성을 빼고 우먼의 특성을 넣으니까 퀸이 되더라. 뭐 이거 그냥 이거 많이 나오는 말이라서 들어보신 분도 계시면 하겠지만 이렇게 봐서는 뭐야 뭐 그러겠죠. 뭐야 뭐 진짜 그래서 뭐가 어쨌다고 어떻게 됐다고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여기 이제 한번 볼까요? 실제 그 프로그램 짜서 이제 하는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훈련된 모델에서 가장 그 가까운 걸 찾아줘. 어떤 거? 여기 이제 괄호 안에가 이제 파라미터인데 킹하고 우먼을 더하고 맨을 빼줘. 네거티브. 킹, 우먼, 맨을 이제 해서
가장 가까운 10개를 찾아봐. 그 근처에 10개 단어. 맨 위가 퀸입니다. 퀸. 다시 말해서 요 의미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죠. 퀸이 이제 유사도가 71. 그러니까 딱 그건 아니다는 거죠. 딱 그건 아닌데 단어들이 존재한 공간상에서 요 개념하고 가장 가까운 단어는 퀸이다. 그거 말고 이제 또 이제 모나크 왕국 그 프린세스도 또 있네요. 여자 우먼이라는 특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단어 개념이 그래도 의미를 갖게 훈련이 되더라. 워드 투백. 다시 말해서 단어를 의미 있게 수취하는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이제 그런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걸 응용 좀 해볼 수가 있죠. 단어 간의 계산이 되니까 벡터 이렇게 수치화된 잠재 공간에서는 벡터 간의 계산이 되니까 재미있는 것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디폴트로 들어있는 거는 워드2백 모델은 구글에서 이제 훈련시킨 문장을 갖고 이제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문서를 갖고 새롭게 훈련을 막 시켜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에 뭐 부동산 시장, 그럼 부동산 시장 관련된 그 문서들만 쫙 해서 이제 훈련시키면 그 부동산 시장 관련된 단어들끼리 이제 상관관계가 있겠죠. 그럼 올해 부동산 시장 한 문서들을 쫙 뽑아서 이제 하면은 그 사이에 그 상관관계들이 어떻게 이제 변했느냐 그런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냥 상상을 해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이라는 도시의 느낌, 그걸 이제 잠재 공간에서 거리를 해보면은 어떤 게 가장 가까운 느낌이 있냐, 뭐 즐겁냐 슬프냐 뭐 그런 것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대별로 문서를 따로 훈련시킨다면은 뭐 강남이라는 곳의 이미지 변화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선거 때 이제 지지도 변화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그 글을 쓴 사람들이 어느 쪽에 글을 많이 썼느냐에 따라서 문서 편향이 되잖아요. 그럼 편향성에 대한 대응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은 있죠. 어쨌든 이 워드2백이라는 이 방식을 하면서 한번 느꼈던 건 뭐냐면, 구글의 방식은 가능하면 있는 데이터에서 자동화하는 거다. 그 방식이 이제 장기적으로 가는 것 같고요. 혹시 요새는 야후가 국내에서는 거의 뭐 힘이 없으니까 야후는 미국에 일본에서는 좀 있긴 하지만은 야후 같은 경우는 초반에 이제 문서 서치 같은 거 시장에서 이제 큰 역할을 했지만은 결국 수동으로 이제 다 그렇게 이제 문서를 나누는 거는 사실 한계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구글이 지금 이제 이런 웹 서치 같은데 독점하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이제 자동화할 수 있는 것, 특히나 이제 쏟아지는 데이터량이 이렇게 많을 때는 이런 자동화하는 방법을 찾는 게 장기적인 이제 어떤 비즈니스 방법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이제 워드2백이라는 건 아이디어도 상당히 괜찮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연관성 있는 얘랑 연관이 있을 것 같아라는 컨셉을 잡고서 그걸 갖고서 이제 비슷해져라 계속 외쳐서 훈련시키면은 뭔가 그래도 의미를 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좀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또 몇 개의 샘플을 좀 적어놔 봤어요. 엑스프레소하고 가장 비슷한 건 뭐냐, 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에스프레소하고 가장 비슷한 게 카푸치노가 제일 비슷한가요? 커피란 것보다는 그러네요. 에스프레소하고 이제 커피라는 거고, 여기 또 이제 다른 걸 좀 해봤었는데요. 여기 필링, 러브라는 거 하고 서울, 도쿄, 베이징, 뭐 뉴욕, 시애틀, 파리 이제 해봤는데,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구글에서 이제 훈련시켰을 때 그 데이터 갖고 한 거라서, 최근에 뭐 K-팝이 좋아지고 관심이 많아졌으면은 아마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여기 러브라는 거, 뭐 I love 서울 뭐 그렇게 하지만은 이제 보면은 시밀 유사도가 서울이랑 도쿄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베이징은 유사도가 이제 0.07이니까 반밖에 안 되는 거고요. 요 훈련된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시애틀이나 파리보다 이제 서울, 도쿄가 더 러브하고 상관이 좀 있네요. 그 다음에 프렌드라는 그런 필링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다 0.0 몇이라서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뉴욕이 이제 프렌드 쪽은 또 제일 많이 나와요. 0.9. 어쨌든 단어들의 이제 어떤 느낌이냐는 걸 우리가
어느 도시의 느낌 같은 것도 그 도시에 대한 이제 어떤 문서를 뭐 시대에 맞게 뭐 취합해야 되겠지만 그런 걸 갖고서도 이제 사람들한테 다시 말해서 여기 수동 자동을 해놓은 의미는 뭐냐면은 서베이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도시에 뭐가 어떠니 서베이를 하는데 그 서베이는 사람한테 계속 묻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걸 자동화한다는 건 뭐냐면 그 관련된 서베이할 대상의 문서를 잘 이제 카테고리에서 하면은 그 문서들 안에서 그런 서베이가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서베이를 자동화할 수 있는 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 괜찮은가요? 느낌을 역시 이제 비대면은 이제 벽을 보고 하는 느낌이라서. 예. 그래도 문화님이 웃어주시니까 좋네. 괜찮습니다. 맞는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동화시키는 게 핵심인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서베이 자동화에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여기 빨강 파랑이 있는데 그 영업형에 대해서 포지티브, 네거티브 피드백들을 갖고서 훈련시키면은 이 단어들이 이제 분포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쪽이 이제 네거티브일 거예요. 이쪽이 이제 포지티브. 보링은 한참 네거티브 단어로 이제 가 있네요. 인베딩 되는 거죠. 디서포인팅은 그래도 약간 영하고 그 중간이네요. 어메이징은 이제 상당히 좋은 플러스로 이제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서베이 결과 갖고 이제 영화 피드백 같은 거를 긍정 부정한 그런 걸 이제 훈련시키면은 어떤 단어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좀 다른 거고요. 이런 걸 이제 얘기할 때 참 단어에 대해서 할 때 조심스러운 게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은 이게 도메인에 따라서 단어 의미가 좀 많이 다르니까 도메인을 떼지 않고 훈련시키는 게 의미가 있냐는 게 이제 가끔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건데 뭐냐면은 즐기다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즐기다라는 단어. 고기가 즐기다는 이제 약간 부정적인 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쪽에서는 이제 즐기다는 부정인데 신발이나 이제 그런 거는 즐기다는 포지티브로 갈 거라고요. 근데 그런 피드백을 식료품하고 이제 의류하고 그 피드백들을 막 섞고 나서 이제 훈련시키면은 즐기다는 과연 어느 위치에 가버리느냐. 만약에 음식 쪽 관련된 피드백 그런 걸 더 많이 모으면 즐기다는 분명히 이제 약간 부정적인 쪽으로 훈련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생각도 좀 해야 된다는 걸. 그러니까 수치화해서 우리가 워드투백이나 이런 데서 수치화에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지만은 그 아이디어를 갖고서 뭔가 훈련시킬 때는 대상을 정해놓고 좀 잘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GPT 같은 모델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도메인마다 이제 그 감성이 다르기 때문에 도메인별로 이제 거의 뭐 다른 차원을 가게 될 거예요. 아마 이 잠재 공간이 GPT가 만드는 잠재 공간은 도메인별로 다른 차원 속에서 이제 계속 벡터가 형성이 될 거라서 한 단어가 하나의 벡터만 같지는 않을 거예요. 즐기다도 그게 음식하고 관련된 상태야. 그러면 이제 약간 좀 나쁜 위치에 이제 갈 거고 차원은 약간 위치로 갈 거고 이제 그 의류 같은 신발 같은 거 하면 약간 좋은 차원으로 이제 움직여질 거라고 이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인베딩이라는 거, 여기 포지셔닝, 잠재 공간 안에서 이제 인베딩 되는 거는 훈련 데이터에 따라 만들어진다. 결국 그 말은 결국 훈련된 여기서는 이제 문장, 단어 그런 거죠. 그거에 따라서 바이어스가 된다는 거죠. 바이어스가 돼서 이제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인베딩 같은 걸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인베딩이라고 해야 될지 수치화라고 해야 될지 이제 수치화로 표현할게요. 수치화를 했을 때 예전에는 이제 영화 추천 같은 경우를 이거 사람이 요 영화 봤고 요 영화 봤고 요 영화 봤어 이건 안 본 거야. 근데 이런 정보만 갖고서 이 사람이 특성하고 이 영화의 특성을 뽑아내거든요. 그걸 이제 특이값 분석이라고 하던가요?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SVD 하는데 그거는 선형적 방식이에요. 선형적 방식.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런 특성은 조금 좋아해 이걸 다 선형적으로 보는 분할시키는 그런 건데 그런 경우 오차들이 좀 있어요. 오차들이 제법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요새는 비선형적 방식으로 딥러닝 방식으로 훈련시켜서 이 잠재 공간을 만들면은 보다 정확한 이제 그 사람과 그다음에 영화의 이제 그 수치화, 벡터화가 이루어져서 좀 더 정확한 이제 그 뭐랄까 레커멘데이션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화를 예전처럼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제 하는 것보다 요새는 조금 바뀌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용자의 레이턴트 벡터, 그 다음에 아이템의 레이턴트 벡터를 이제 여기 해놓고 결과를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들만 갖고 막 훈련시키면 얘도 만들어지고 얘도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 요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은 누구야? 요 영화하고 비슷한 영화는 뭐야? 그런 거 이제 좀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두 개를 집어였을 때, 이 사람은 요 영화에 몇 점 정도 평점을 줄 거야. 라는 식의 이제 그런 형태로 되는 거죠. 결국, 이런 사람에 대한 거랑 이제 영화에 대한 게 잠재 공간상에서 이제 잠재 공간상의 분포를 갖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벡터화 시켰고 아이템도 벡터화 시켰네요. 자, 이거는 이제 단어에 대한 걸 주로 얘기했고요. 그러면 살짝 좀 올라가 볼까요? 이미지, 이번에 사진, 요게 이제 아마 앞 시간에서 얘기했던 이제 그 뭐죠? 말을 탄 우주 비행사 뭐 그런 거랑 조금 관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이미지가 이제 수치화, 벡터가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여기 그 웃고 계신 이제 여자분이 계세요. 여기다가 뺍니다. 뭘 빼냐면 뉴트럴한 이제 얼굴에 이제 그 여자분 이미지를 빼고 뉴트럴한 맨의 이미지를 넣으면 이거 뭐 아까 퀸 뭐 퀸맨 피메일 하면 퀸 나오는 거랑 같잖아요. 여기는 웃고 있는 남자의 이미지로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수치화가 되면은 벡터화가 되면은 자, 그럼 이제 이런 벡터화하는 이제 간단한 예를 이미지를 벡터하는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이미지를 벡터할 땐 주로 이제 오토인코더 같은 걸 좀 많이 하는데요. 오토인코더는 뭐냐면 여기 저도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해서 오토라는 말이 아니라 셀프 인코더라는 말이 더 맞지 않냐는 얘기를 가끔 하는데 인풋을 넣어서 자기 자신을 이제 내는 그 신경망을 만드는 거예요. 대신 요 가운데를 좀 디멘전을 얘보다 작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그 3이라는 숫자가 픽셀이 가로 100, 세로 100이면은 100 바이 100 해서 이제 10,000개의 포인트가 있잖아요. 여기 10,000개면 여기는 한 10개나 20개로 만들어서 훈련을 자기 자신이 다시 10,000개의 포인트로 되게 막 훈련시키면은 얘는 요 안에는 가능하면은 이 정보를 다시 리컨스트럭션 재생을 해야 되니까 요 안에는 얘를 재생할 만한 정보를 압축시키려고 하겠죠. 압축된 형태로 이제 그래서 여기 요 부분이 얘의 특성을 이제 어떤 가장 압축된 표현으로 하는 표현이야. 그래서 얘를 레이턴트 벡터, 잠재 벡터라고 이제 특성을 뽑아낸 잠재 벡터라고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런 오토인코더를 활용하는 게 이제 한 두세 가지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이 오토인코더가 결국 인풋 넣은 게 아웃풋이 얘랑 얘가 같아져야 된다는 걸 훈련시키는 거고 얘가 이제 잠재 공간이라고 했는데 훈련을 막 잘 시키면은 전체 네트워크에서 얘가 이제 훈련 안 된 이미지가 이제 훈련된 이미지가 나오면 제대로 그냥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그 훈련이 잘 됐으니까 안 된 이미지는 이건데 안 봤던 이미지네. 그래서 이 잠재 벡터가 가장 가까운 훈련된 벡터로 이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나온 거는 결국 훈련된 이미지 쪽에 가깝게 나와요. 그럼 뭐냐면 얘네 두 개의 차를 보면은 인풋과 아웃풋의 차를 보면은 야, 내가 평소에 봤던 거네? 안 봤던 거를 알 수가 있어요. 평소에 안 봤던 거는 어노말리야. 이상한 놈이야. 평소에 봤던 건 정상이야.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이제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오토인코더의 활용체인데요. 그거 말고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 흐린 이미지를 하면은 이제 디노이징이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은 안 봤던 이미지이기 때문에 봤던 이미지 중에 가장 가까운 걸 찾아주는 거죠. 그거 말고 이제 그 데이터 컴프레션 같은 데가 쓸 수 있고요. 컴프레션 되면은 차원이 낮아지니까 그거를 위치 간에 이제 분포도를 알 수가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차원이 낮은 차원에서 이제 그 만들면은
그 차원 그 공간 자체가 이제 잠재 공간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 잠재 공간상에서 예를 들어서 8이라는 숫자가 분포된 걸 보면은 오토인코더로 훈련시켰을 때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눕고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두꺼워지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 때 로테이션 쪽의 사이즈가 좀 달라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잠재 공간이 만들자면 이런 게 이제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여기 오토인코더로 0, 1, 2, 3, 4, 5, 6, 7, 8, 9를 이제 훈련시킨 거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0 위치가 어디쯤 있는 거 같나요? 이 위치쯤 있죠. 이 위치. 0하고 이제 그림이 좀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8이나 6 아닐까요? 6 같은 게 이제 요 근처에 있을 거고 8이 요 근처에 와야 될 겁니다. 여기 파란색이 좀 보이나요? 요건 좀 희미하긴 한데요. 이게 좀 로테이션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 0, 0 옆쪽으로 가서 아이고 희미하다. 희미해서 7. 요쪽에 보면 여기 3이 분포되어 있고요. 3. 요쪽이 이제 0 아래쪽에 여기 8도 보이고 여기가 8이네. 여기 8은 요 아래쪽에 분포되어 있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잠재 공간상에서 숫자들이 분포가 돼서 예를 들어서 0에서 8로 이제 점점 모양을 바꿔나가겠다. 모핑 같은 걸 하면은 이 벡터를 옮겨나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냥 오토인코더 하면 얘들이 이제 분포가 그다지 막 잘 분포가 되지는 않아요. 뭐 모양도 균일하지 않고 좀 떨어지는데 이걸 살짝 바꾼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라 그래서 요 디코드 요 중간을 잠재 공간을 이제 평균과 이제 표준 편차에 매핑을 시킨 거예요. 이거를 이제 사실은 평균 계산하고 표준 편차 계산한 게 아니에요. 평균 계산하거나 표준 편차 계산한 게 아니고 넌 표준 편차 역할 해. 넌 평균 역할 해. 넌 표준 편차니까 평균에서 엡실 약간 뭐 0.1 표준 편차 더하고 빼고 하는 걸 이제 랜덤하게 하면서 훈련시킬 거야 라고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훈련을 막 시키면은 얘의 잠재 공간, 레이턴트 벡터가 이제 훈련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한 거랑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이걸 수치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건데 엡실론이 이제 랜덤 값인데 여기 잠재 공간 이 G 벡터는 평균값 플러스 이제 표준 편차라고 이름 지은 시그마에다가 랜덤하게 이제 뽑힌 엡실론을 곱해서 이 잠재 벡터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요 모양을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이 잠재 공간 분포가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요거를 선택하는 거는 여기 n 괄호 0 아니 뭐 이거 아시나요? 정규 분포 그러니까 정규 분포 형태라서 가운데가 블록하고 옆으로 이제 퍼졌죠. 물론 2차원이니까 가로 세로 퍼진 타원으로 될 수도 있고 뭐 잘 만들면은 이제 동그랗게 잘 모양이 되긴 하겠죠. 근데 데이터에 따라 좀 달라지니까 이렇게 되게 훈련해봐 라고 이제 막 훈련을 시키면은 얘들이 이제 훈련이 돼서 모양이 좀 좋아진다 이거죠. 이걸 갖고서 이제 0, 1, 2, 3, 4, 5, 6, 7, 8, 9를 이제 훈련시키면은 보다 잠재 공간이 좀 우리가 원하는 의도대로 잘 나와요. 의도대로 잘 나와서 여기는 이제 사실 뭐 좀 다양한 걸 살펴보는 건데 인풋 이미지에서 여기 Z는 뭐냐면 이 잠재 공간의 크기를 얘기해요. 잠재 공간의 크기 2차원이면은 정보가 이제 이 중간에 정보를 더 많이 저장할수록 이미지가 클리어해지죠. 차원을 높일수록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성되는 아까 말 타는 우주비행사 얘기를 했는데 우주비행사가 아주 이미지가 선명해졌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건 정보를 더 저장하기 위해서 Z값을 계속 늘려나가는 거고 뭐 제 노트북에서 해서 뭐 Z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20까지 뭐 하는 뭐 그런 걸 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노이징 하는 잠재 공간을 이용해서 노이즈 제거도 이제 뭐 했었고 그보다 여기 분포를 한번 보시면은 이번에 아까 오토인코더보다 뭔가 모양이 좀 잘 나눠진 듯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랜덤 그냥 오토인코더는 분포를 우리가 가장 안 했잖아요. 가우시안 분포 중간에 안 넣었기 때문에 분포를 넣은 거 보면 뭔가 타원 형식으로 이제 얘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0, 이게 A를 이쪽으로 놓을 걸 그랬네. 여기 A 위치가 요렇게 이제 매핑이 돼서
0이란 위치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가면은 약간 오른쪽 얘가 이제 5네요. 0하고 5가 모양이 비슷하다고 분포시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하고는 3으로 이제 넘어가고 3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잠재 공간 안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확실히 잘 될수록 자기들끼리 분포하고 특성 있는 것끼리 위치가 다르다 이거죠. 특성 있는 게. 그래서 이 공간상으로 이제 줄줄줄 가면은 변화되는 점점점 그 모양으로 모핑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잠재 공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이 훈련을 이게 잠재 공간에서 위치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여기 뭐였죠? 3? 여기가 5였어요. 이 위치는 훈련을 우리가 동일한 데이터로 훈련시키면 동일하게 나올까요? 아니, 네, 네, 누나님 뭐 소리 크게 하셔도 되는데. 아니요. 예, 아니죠. 그렇지 않을 왜, 것 왜 같습니다. 아니냐면은 이게 이 상대적인 위치만 나오는 거라서 훈련시킬 때마다 0의 위치가 여긴 여기, 여기는 여긴가요? 여기는 이쪽으로 왔어요. 이게 상대적인 위치가 이제 하는 거라서 어, 훈련에 따라서 이제 왜 상대적이 될 수밖에 없냐? 이 뉴럴 네트워크니까 우리가 신경망을 할 때 신경망 훈련 처음 시작점 있잖아요. 시작할 때 신경망의 관계를 랜덤하게 해놓거든요. 어느 값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시작값을 동일하게 하고 동일한 데이터라면 동일하게 훈련돼야 되는데 여기서 신경망 훈련시킬 때 일반적으로는 그 네트워크를 이제 랜덤하게 이제 각각의 값을 채워줘 처음에는 하고 훈련하기 때문에 초기 값에 따라 얘가 이제 모양이 변하는 게 좀 달라지긴 하거든요. 하지만 상대적인 위치 동일한 데이터라면은 상대적인 위치는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자, 이게 그 숫자만 하니까 너무 재미없죠. 실제 약간 좀 눈에 보이는 거를 이제 좀 할 수가 있는데 이 셀럽 아세요? 셀럽? 유명한 사람이죠. 유명한 사람들이 얼굴 갖고 이제 훈련시켜 보는 게 있어요. 뭐 캐글의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캐글 데이터 제 노트북에서 이제 했는데 이거 쓴 이유는 시간 오래 걸렸다 훈련하면서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을 안 적어놨네. 이게 이제 그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 이제 파라미터 개수들 보면 지금 이 파라미터 개수가 여기가 이제 보시면은 여기 왼쪽이 인코더, 이쪽이 디코더. 다시 말해서 인코더에서 나온 그 Z값, 잠재 벡터를 디코더에서 나오는데 이제 인코딩 하기 위한 그 파라미터 개수가 173만 개, 173만 개. 디코딩을 하기 위한 그 파라미터가 91만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은 한 250만 개인데 이게 250만 개를 한 번 할 때 훈련돼야 되는 거죠. 근데 훈련을 뭐 좀 상당히 많이 했으니까 무지 많은 계산이 일어났겠죠. 무지 많은 계산이 일어났는데 CPU로 하면은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근데 GPU로 하면 그 10분의 1이나 뭐 훨씬 줄어드는데 왜냐하면은 GPU는 이제 누가 그런 비교를 했더라고요. GPU는 대학생이다. 복잡한 계산도 하고 잘 하는데 얘는 손이 손이 두 개군요. 양손으로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좀 어렵지 않을까요? 어쨌든 뭐 CPU는 대학생이고 GPU는 이제 유치원은 좀 그렇고 초등학생이라고 하죠. 초등학생이다. 초등학생 GPU는 초등학생 100명을 이제 두고 산다. 사실 이 신경망 계산에 들어간 건 더하기 빼기 곱하기밖에 없거든요. 나누게 돼 있군요. 더하기 곱하기 빼기가 더하기 곱하기 더하기 곱하기 빼기가 위주라 해서 대학생 한 명이 이제 아무리 이제 힘을 써봐야 그 초등학생 100명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작은 회로들이 이제 많이 모여 있는 게 GPU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PU 갖고 이제 200, 한 300만 개를 그걸 훈련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원본 이미지입니다. 원본 이미지를 그냥 이렇게 해서 이게 그냥 하면 이게 근데 흐려졌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원본 차원을 다 가져서 재생을 못해요. 지금 차원을 막 높이 던지기라 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원본 이미지를 넣으면 여기 나와요. 여기다가 여기 그 피처 벡터를 이제 마우스 오픈이라는 피처 벡터를 더해 나가요.
그러면은 웃는 얼굴이 된다 이거죠. 빼나가요. 안 웃는 얼굴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뭘 의미냐 하면은 잠재 공간에서는 웃음이라는 게 벡터화가 됐고, 그 웃음을 더해주고 빼줄 수가 있다는 거죠. 특정 얼굴에. 잠재 공간에서 아까 뭐 의자 위에 강아지가 있고 고양이가 있다 칠까요? 강아지를 빼고 고양이를 더해주면 되겠죠. 점점. 뭐 약간 근데 의자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그 아까 뭐 하얗게 칠한 그 부분에다가 강아지를 더해줘, 고양이를 더해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냥 심플하게 생각한다면 어쨌든 그 이미지를 변환시키는 거, 잠재 공간에서 변화를 시킬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뭐 이게 스마일링 웃음도 이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글라스 그 선글라스도 이제 점점점 가면서 선글라스를 끼게 만들 수도 있고 벗게 만들 수도 있는 형태가 되죠. 이런 식으로 이미지의 계산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이제 파라미터를 정보를 더 보존하려면 파라미터를 더 더하거나 또 이제 원래 이미지랑 이제 비슷하게 하는 또 방법이 또 있긴 해요. 그게 모델을 약간 바꾸는 건데 스키 커넥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레지듀얼 커넥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선을 이제 더 정보를 더 한 번 더 주는 거죠. 뭐 그런 방법도 있는데 어쨌든 현재 보여드리는 건 이제 그냥 어쨌든 벡터화 하면은 이거를 계산할 수 있다. 자, 이제 또 하나 이런 잠재 공간을 이제 좀 깊이 있게 이해해보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팔을 내리고 있는 이미지가 있고 팔을 올린 이미지가 있어요. 이걸 막 훈련시켰어요. 그럼 얘도 잠재 공간에 이제 오토인코더의 잠재 공간에 들어가 있고 얘도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요 벡터에다가 점점점점 요 벡터를 더해가요. 그러면은 우리 기분 좋게 되면은 팔이 내려가 있다가 점점점점점점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마치 동영상처럼 그렇게 될까요? 사실은 안 됩니다. 밑에 이제 그 실제 테스트한 결과를 보여드렸는데 이 벡터에다가 점점점점 저걸 더해 나가는 순간 여기 뭐가 뾰족 나오죠. 뾰족. 중간에 이제 팔이 들어 올려지는 모양이 아니라 이 뾰족 나오고 해서 이 뾰족 나온 걸로 가요. 왜 그럴까요? 이 딥러닝이든 머신러닝이든 가장 중요한 거는 얘를 지배하는 법칙은 귀납적이라는 거예요. 귀납적 법칙. 다시 말해서 자기가 배운 거, 예전에 봤던 거, 그걸 갖고서 이제 판단한다 이거죠. 만약에 이 중간에 팔이 들어 올려지고 뭐 하는 그런 이미지를 이제 하도록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중간 이미지들을 계속 넣어서 훈련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얘 다음에 그 중간 이미지 마치 이제 영화의 이제 한 프레임 한 프레임처럼 그게 이제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안 봤던 거를 새로 그렇게 생성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또 하나 다른 생각을 해보자면은 저작권에 대한 건데 아까 이제 앞 시간에 이미지를 생성하고 뭐 생성하는 걸 했다 쳐요. 말을 타고 있는 우주비행사. 예, 우주비행사 사진도 많이 훈련시켰을 거고 말도 많이 넣어서 훈련시켜서 잠재 공간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말 타는 우주비행사 해봐 하면 뭐 그 근처에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를 이제 만들어낼 거예요. 그럼 그게 순수한 창작물이냐? 사실은 훈련시킨 그 데이터를 어떻게든 조합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조합일 거예요. 사실 이 이미지들도 이제 그런 측면이 있죠. 그것들의 조합된 그런 그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조합 정도가 크면은 그게 이제 어떤 저작권법에는 안 걸릴 것 같아요. 조합 정도가 크면은. 근데 어쩌다가 우연이라도 그 이미지가 누군가 그린 이미지가 나왔어요. 비슷하게 나왔어. 그럼 그걸 처음 그렸다고 주장한 사람은 그 AI가 생성한 그 이미지에 대해서 저작권을 요청할까요? 너 내 그림 카피했잖아.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 AI 모델은 고소를 당하는 거죠. 재판장에 가야 돼요. 근데 제가 알아본 바는 아직 그 AI 모델이 고소당할 수는 없다는 걸로 이제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래도 창작을 한 사람은 화가 나잖아요. 자, 그럼 훈련시킨 사람을 고소해야 될까요?
근데 훈련만 시켰지 얘가 그 모양은 생성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아, 그럼 생성하라고 한 사람을 고소해야 되나요? 이게 좀 묘한 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그런 것들은 앞으로 이런 특히나 AI가 생성하는 그게 이미지가 됐든 또는 요새는 그 소설도 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음악이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이슈들이 많을 것 같고 그걸 잘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다르게 또 훈련시켜본 그런 게 좀 있고요. 자, 그래서 뭐 베리에이션 오브 인코더는 사실 제가 5월 달에 다시 강의할 거라서 이거는 뭐 크게 그때 다시 얘기하고요. 뒤에 이제 할 얘기들이 많아서. 자, 이제 마지막 주제, 거의 마지막 주제인 소리를 수치하는 거를 한번 볼게요. 근데 소리 같은 경우 소리를 어떻게 다루는 게 좋으냐? 사실 이미지처럼 다루는 게 요새 최근 경향입니다. 그리고 다룰 수 있고요. 소리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소리가 높고 낮음이 있고 크기가 소리의 앰플리튜드라 그러죠. 파워가 이제 크고 작음이 있는데 파워는 이게 높이 낮이고 이제 목소리가 높다 낮다 소프라노냐 그런 건 프리퀀시에 대한 건데 이 프리퀀시하고 이제 앰플리튜드를 이제 이미지화하면은 퓨리어 트랜스폼이라는 걸 갖고 프리퀀시를 뽑아내서 이미지화하면 여기 가로축이 시간이고 여기도 가로축이 시간이죠. 이쪽이 이제 그 프리퀀시죠, 프리퀀시. 이쪽이 뭐 소프라노에 가까운 소리일 거고, 이 아래쪽이 프리퀀시 어느 쪽이 베이스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런 형태로 됩니다. 그다음 색상이 이가 얼마나 세냐, 이 소리가 얼마나 힘을 갖고 있냐, 뭐 그런 걸 해서 이미지로 하면은 이거를 뭐 색상을 파란색 위주로 하면 이렇고 이제 빨간색 위주로 하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리베로사 라이브러리는 이런 형태로 좀 보여주는데요. 보통은 이 상태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아래로 상태로 이제 씁니다. 왜 아래 상태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까지 512, 1024, 그 다음 2048 있잖아요. 여기는 1000단위인데 여기는 500단, 차이가 500단위죠. 로그 이만큼 줄인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사람이 듣는 소리가 아래 또하고 위에 또의 차이가 2배래요. 그 다음 또도 2배. 사실 배수로 하면은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되는데 사람이 듣는 거는 도 다음 도가 이제 같은 거리기를 좀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도까지 거리를 이제 또 비슷하게 하느라고 이런 걸 멜로디 스펙트로그램. 멜로디 우리가 사람이 듣는 멜로디랑 비슷하다 그래서 멜 스펙트로그램이라고 그래요. 멜 스펙트로그램. 그럼 이 멜 스펙트로그램이 이제 보면은 이미지잖아요. 이제는 색깔을 갖고 있는 이미지가 됐어요. 자, 이제 소리를 이미지처럼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처럼 해서 훈련을 시켜보면은 이제 장르별로 기타가 내는 소리가 이제 어느 정도 플라멩고하고 여기 탱고 그 위치들이 이제 포지션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2차원으로 훈련시킨 건 아닐까요? 그걸 2차원에 담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좀 더 높은 차원에 4차원, 5차원 우리가 그림을 못 그리니까. 어쨌든 그 장르별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느 장르에 맞추는 것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미지화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야 고양이야 맞추는 그런 CNN 있죠. CNN 쪽에 가서 이제 하면은 맞추는 걸 이제 해줘요. 여기 보면 결과도 알 수 있는 결과가 한 에큐레시가 정확도가 한 80 몇 프로, 90%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잘 못 맞추는 소리도 있어요. 뭐 여기 가서 논문 한번 보시면은 물소리, 수도 소리 같은 거는 이제 잘 판단 못 한대요. 뭐 근데 훈련에 따라서 또 이제 훈련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딱 이게 한정된 거라고 볼 수는 없고요. 어쨌든 다시 이제 또 주제로 돌아와서 소리가 어쨌든 벡터화가 되면은 아까 그림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 고양이 얼굴에다가 이제 여기 돼지 머리를 빼고 고양이 머리를 담으면 이제 고양이가 되는 이런 것처럼 소리도 이제 이미지화 됐기 때문에 벡터화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음이 이제 줄줄줄줄 흘러가는데 여기 인코더 부분에서 얘를 인코딩하고 여기 이제 컨덕터 디코더 부분에 여기다가 장르를 심으면은 요 장르가 다른 장르로 바뀌겠죠. 이런 걸 할 수가 있다 이거죠. 뭐 심플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스타일 트랜스퍼, 이미지 스타일 트랜스퍼 여기 제가 해본 거를 여기 해놨는데 여기 박수근 아백의 이미지를 제 사진에다가 이제 해서 스타일 트랜스퍼를 이제 한 것처럼 음악에도 국악을 재즈 스타일로 바꿔줘 라는 걸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미지하고 이제 음악은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이미지는 요 가로 세로가 딱 고정돼 있잖아요. 근데 음악은 좀 길 수가 있어요. 이게 쭉 가는 게. 그래서 이제 사실 요 단락단락 요만큼 잘라서 하고 다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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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형태들은 있는데 어쨌든 스타일 트랜스퍼 같은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음악을 추천하고 이제 하는데, 우리가 요새는 배경음악 같은 게 있잖아요. 배경음악 같은 게 있으면은 슬픈 음악이 있고 기쁜 음악이 있어요. 나는 내 마음에 맞는 음악을 찾고 싶어요. 그래서 요새 어떤 서비스들이 있냐면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슬픈 음악 카테고리에서 추려서 배경음악 넣고, 기쁜 음악 하는 데 가서 카테고리에서 넣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음악의 이제 이런 감정의 클래시피케이션이 된다면은 자동으로 이제 분류가 되겠죠. 감정별로. 그 다음에 나는 예를 들어서 우픈 음악을 찾고 싶어. 웃으면서 이제 슬픈 음악. 그러면 기쁜 음악 벡터하고 슬픈 음악 벡터를 0.5씩 해서 더해서 그 근처에 가장 가까운 음악을 찾으면은 우픈 음악이지 않을까. 그래서 자동 분류를 하는 그런 서비스라든가 또는 원하는 분위기나 느낌에 가장 맞는 음악을 고르는 거 할 수가 있고, 여기다가 이제 생성이 들어가면은 음악 같은 거 소리 생성하는데, 생성은 아까 또 이미지하고 또 비슷한 문제가 있죠.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는데, 생성을 어떻게든 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놈이 예전에 있던 거랑 확실하게 어느 정도 달라야 이게 그 저작권 이슈를 안 만들 거냐,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좀 앞으로도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자동 분류나 이제 분위기에 맞는 음악 찾기는 할 수가 있겠죠. 대신 이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찾기 위해서는 그런 분위기의 음악을 이제 많이 갖고 있어야죠. 얘는 기쁜 거 슬픈 거라는 걸 데이터가 많아서 그걸 훈련시켜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또 장르별로 뭐 어쨌든 데이터가 문제다. 예.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걸 또 이제 하나만 더 하자면은, 저는 요새 좀 생각하는 게 시스템 로그. 우리가 뭐 루나님이나 저는 IT 쪽에 할 때 이제 보면은 시스템의 로그가 많이 나오잖아요. 에러 로그도 있고, 그다음에 그 어플리케이션도 이제 무슨 로그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앨리스가 로그인했다. 그다음에 밥이 로그인했다. 그다음에 찰리가 로그인했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수치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로그를 수치하면은 그 수치화가 되면은 이제 로그 군집화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로그인한 것끼리 저기 A로 다 모으면은 로그인 정보야. 얘는 이제 하나만 보면 돼. 그다음 그 분석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있고, 또 수치화가 잘 된다면은 예전에 보지 않았던 무슨 새로운 게 나왔다는 것도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얼러트, 이거 전혀 예전에 안 봤던 거네. 새로운 로그 같은 것도 금방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상상에 불과한데, 앞에 우리 워드2벡이라는 걸 했잖아요. 워드2벡. 로그를 벡터화를 잘하면 로그 간의 상관관계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어, 중국 화웨이에서 좀 했던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와, 이벤트 1, 2, 3, 4, 5, 1, 2, 3, 4, 5에서 이제 그 무빙 윈도우처럼 쭉 올라가요. 아까 우리 워드2벡을 훈련시킨 것처럼 너 이벤트 너는 그 주변 이벤트랑 비슷해져라. 그럼 각각의 이벤트가 이제 잠재 공간상에서 이제 표준되고, 특정 그 이벤트가 다른 이벤트하고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아, 요, 이런 상상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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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 여기서 에러를 에러 벡터를 빼면은 그, 그 사이의 그 차이에 해당하는 벡터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어떤 솔루션이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상상 좀 해봤는데, 그 자동 어떤 트러블 슈팅 대처죠. 그렇게까지 되면. 그런데 좀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심플하게 예전에 이제 S사에서 좀 부탁해서 한번 했던 건데요. 여기 그 군집화예요. 로고 군집화. 로고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건 어떤 로고냐면 와프라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에서 나는 얼러팅 보안 로고인데, 이게 한 게 뭐냐면 S사에서 나오는 38만 1868건이 로그 라인을 76개로 클러스터링 한 거예요. 그러면 76개만 보면 된다 이거죠. 예를 다 볼 필요 없이. 이런 식의 이제 접근도 가능하다. 이것도 수치화에 대한 거라서. 자, 다시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 갈릴레오 할아버지의 이제 말씀을 되새겨 보자면은, 지금까지
단어로 수치화해봤고, 이미지도 수치화해봤고, 소리도 수치화하고, 로고도 수치화 같은 걸 좀 하게 되면은, 이게 과학 기초고, 머신러닝, 딥러닝을 이제 적용하는 기초가 될 거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디다 머신러닝을 적용하고 싶다, 새로운 분야에. 그럼 수치화를 어떻게 할 거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잘해야죠. 워드 투백은 이제 그 의미를 갖게 잘 이제 훈련시킨 거고, 그런 이제 뭐 어떤 데이터를 갖고 연관성을 찾아봐라라고 명령을 내릴 거냐를 잘 생각하시면은 새로운 곳에 이제 좋은 AI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AI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나 뭐 그런 게 있으실까요? 다음 달에 오토 인코더 강의 또 해주실 거예요? 다음 달에 그건 인공지능 학교에서 뭐 해달라고 아, 그러셨잖아요. 거기서 할 때. 아, 예, 거의 VA하고 간 쪽을 네네. 해달라 그래서. 네네. 근데 저는 그 강의 내용을 살짝 바꾸려고 그랬는데, 제가 금요일 저녁하고 토요일 아침이잖아요. 제 금요일 저녁 그거는 약간 주제를 바꾸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실습을 하기에는 딥러닝 쪽은 좀 그 시간 제약이 좀 어렵죠. 많을 것 같고,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오토엔코더랑 간 생성 모델을 하고, 금요일 저녁은 주제를 이제 나만의 딥러닝 모델 만들기라는 주제로 해서, 딥러닝 모델을 새로운 걸 만들려면 뭘 고려해야 되냐, 그게 각각의 무슨 의미냐, 그걸 바꾸면 어떤 때 이걸 좀 바꿔야 되냐는 걸 좀 간략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질문이라면, 이미지는 왜 CNN을 써야 되는 거야? 왜 그 타임 시간대 이제 흐르는 거는 왜 RNN을 써야 되는 거냐? 그런 질문에 대한 이제 어떤 수강하시는 분들이 그런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서 이제 강의를, 그러니까 다음 달 금요일 날 저녁 강의는 그렇게 그 주제를 좀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장표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혹시 강의 자료가 좀 공유가 가능하실까요? 강의 자료요, 예, 드릴 수는 있는데, 여기 이제 사실 여기 한 가지 제약이라면, 제가 여기 나오는 이미지들을 이제 좀 그리신 분 허가를 제가 받고 한 건 아니라서, 그래서 무작정 배포는 좀 그럴 것 같고, 제가 근데 아까 막 어, 로그에 삼성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요? 아이, 네. 이거는 뭐 지워야죠. 저기 축약 버전이나 뭐 PDF나 크게 상관은 없을 것 PDF로 같습니다. 드리는 거는 상관없는데, 다만 이제 막 배포할 버전은 아닌 거라는 것만 좀 여기 삼성 나왔어요. 네. 여기 가운데. 예, 가운데. 예, 그러면은 PDF로 해서 이제 저기 뭐 전체 우리 나눌 필요는 없고, 제가 권 대표님, 루나님한테 드릴 테니까 루나님이 보시고 카페에다가 이제, 올리겠습니다. 네. 예, 예, PDF로 해서 루나님께 드릴게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 고맙습니다. 부사장님, 그 예, 예. 어저께랑 오늘 아침에, 어저께는 문화, 빅데이터 관련된 거 같고, 오늘 네. 아침에는 술에 관련된 걸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뭔가 수치화를 하려고 하면, 무슨 로그 데이터라든가, 이미 있는 데이터 가지고는 할 수 있지만, 이제 문화라든가, 술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데, 만약에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어떤 준비를 해야 이렇게 가능하다. 혹시 근데 그거는 비슷한 예가 이미 있지 않나요?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영화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제 그런 걸 갖고서 이제 개인의 특성, 술의 특성을 이제 술의 특성이란다. 영화의 특성하고 개인의 특성을 한 걸 중간에 보여드렸잖아요.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 피드백 같은 게 많다면은 그걸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다음은 현재감 그랬네요. 그러면은 만약에 세종문화관에서 뭔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고객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설문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계속 꾸준히 모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어쨌든 데이터를 모아야 수치화가 될 거니까요. 그걸 이제 뭔가 그래도 수치화를 할 수 있는 근거 그게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게 이제 세종문화회관에 방문하셨던 분을 이렇게 카메라, CCTV 같은 걸 찍어서 거기는 그것도 있고 만약에 공연에 대한 이제 피드백이라면은 인터넷에 이제 어디 그 어떤 모임이든 어디든 있지 않을까요? 그걸 이제 크롤링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낫겠다. 예. 아무튼 네. 거기 인터파크에서 정보를 안 준다고 해서 예약된 정보를 안 준다고 그래서 아니 안타깝죠. 크롤링이 루나님 크롤링이 참 아주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예.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었습니다. 어제. 예. 루나님하고 저 김하영 차장님하고 한번 미팅을 한번 하시죠. 그러면은 생각에 접점이 생겨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예, 이제 얘기 감사합니다. 됐으면, 네. 예,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제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